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추워졌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사진을 보니까 내장산 단풍이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있더라고요. 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미대입동주와 국민TV, 지난달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많은 조합원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출자 좌수,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은, 이제 출자 금수겠죠? 예.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 총 주식 발행수가 되나요? 여하튼 이 일반 주식회사와 협동조합 기업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하튼 이제 출자한 사람들의 출자 자수가 9만 자를 지난달에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9만 2천 자를 목표로 지금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조합원들도 많이 가입해야 되겠지만은 이미 가입한 조합원들의 증좌 역시 필요합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을 보니까요. 미국 외교정책 포커스 소장이라는 존 페퍼의 칼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풍선전쟁이라는 칼럼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인권운동단체들이 온갖 종류의 물건들을 풍선에 실어서 북한에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들어있는데요. 영화가 들어있는 USB도 있고, 반정부 전단지도 있고, 달러도 있고, 초코바이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무려 5,200만 장의 전단지를 보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북한 사람들이 한 장씩 갖고도 남는 분량입니다. 한 장씩이 아니라 사실은 두 장씩 갖고도 남는 분량입니다. 5,200만 장이면. 물론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전단지가 북한 주민들에게 들어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렇다고 합니다. 이 풍선전쟁을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존 페퍼도 그렇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탈북자들뿐만 아니라 혹은 북한의 인권 운동자들 포함해서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북한 인권 문제 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돼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풍선을 날려보내는 그들의 행위가 과연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점입니다. 존 페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북한 사람들은 북한의 현 지도층의 애정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남한 TV쇼와 초코파이를 좋아하는데 문제는 그들 주변에 떨어지는 풍선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다른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한국의 초코파이나 한국의 TV쇼를 입수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한은 북한 내부에는 팽량의 보험 같은 것을 준비하는 대중운동이나 반정부 그룹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대북 풍선을 띄우는 풍선 장수들, 여기서 비겁하게 안전한 곳에서 풍선이나 띄우지 말고 북한으로 갔어요. 북한에 들어가서 반정부 운동을 하세요. 얘기하고 싶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쉽지 않아지는데요. 그래서 복지가 필요합니다. 복지를 단순히 국민들에게 뿌리는 시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뜯어고쳐야 됩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야말로 경제민주화 복지를 약속하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내팽개치는 솜씨들을 보면은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후에 새누리당 간판으로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어려움 많이 겪을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치고 다음에 어떤 후보가 나온들 그들의 공약을 믿겠습니까?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정권의 복지 정책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첫 칼럼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독거노인의 자살을 부른 공허한 복지정책,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새들어 살던 집에서 나가게 된 68살 독거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9일 서울 장안동의 한 다가구 주택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된 최아무개 씨는 주검을 수습할 이들에게 고맙다, 국밥 한 그릇이라도 하라, 개의치 말고 라는 쪽지와 함께 돈을 남겼다. 장례비 100여만 원과 전기 수도요금도 따로 남겼다. 그는 공사 현장에서 일해 생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홀로 빈곤의 벼랑으로 내몰려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처연함이 가슴을 아리게 한다. 이런 모습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 서울 송파구의 반지하방에서 함께 마지막 길을 떠난 세 모녀도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유서와 함께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을 남겼습니다. 세 모녀는 60대인 어머니가 팔을 다치면서 생계가 불가능해지자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은 빈곤 앞에서도 선한 심성을 잃지 않았던 이들이 잇따라 목숨을 버리는데도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호소는 여전히 메아리가 없습니다. 개인의 불행과 좌절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만 전가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국가는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독거노인 최 씨도 그렇게 죽어갔고 그리고 송파동의 새 모녀도 그렇게 세상을 떠났던 겁니다. 노인 자살은 이미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65살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81.9명꼴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4-5배 수준이고 다른 연령대에 견줘서도 서너 배다. 상당수는 빈곤 때문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노인 자살률과 마찬가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다. 2013년 통계청 조사를 보면 노인 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4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4배 정도다. 50살까지 한 자리 수준이던 빈곤율은 나이가 들면서 급상승한다. 대한민국만큼 노인들을 홀대하는 나라 없을 겁니다. 노인 홀대의 역사 오래됐죠. 고래장이 뭡니까? 바로 노인 홀대의 상징입니다. 물론 그때는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서 나이 드신 노인들을 복양할 수가 없어서 산에 갖다 버린 게 고래장 아닙니까? 현대판 고래장, 대한민국은 이미 제도적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빈곤율, 노인의 자살률,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면 4-5배 이상 됩니다. 노인 빈곤의 이유가 뭡니까? 노후 소득 보장이 거의 안 되고 있는 탓입니다. 무엇보다도 연금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국민연금 받는 사람 전체 노인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물론 국민연금 시작한 지가 늦어서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더 나이 많은 노인들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금액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받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최대 20만 원인 기초연금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0만 원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가처분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노인 가구는 132만 가구에 이르는다고 합니다. 132만 가구가 이게 사람 이름도 아니고 참 한심한 일 아닙니까? 이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노인들 갈수록 늘어납니다. 하지만 노인 임금 근로자 10명 중에 6명은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합니다. 노인들 일자리에서 더 홀대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아주 나이 드신 노인들이 카트도 아니고 어디 무슨 마트 가면은 끌고 가는 그런 이상한 그런 구루마도 아니고 그런 데다가 이 종이 폐지들 산더미처럼 쌓아 올려가지고 끌고 가는 모습들을 봤을 겁니다. 그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일입니다. 이런 노인들이 홀대받는 나라에 노인들을 홀대하는 정권, 이명박근혜 정권입니다. 이명박 때는 오죽했으면은 일각에서는 노인들에게 주는 연금 그거 아까우니까 몇 조 원, 5조 원 그때 가까이 됐습니다. 이거 주지 말고 차라리 일자리 늘리자. 이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바로 그 신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저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이런 정권에게 표를 몰아주는 연령층이 노인들이라는 것도 아이러니 아닙니까? 정부는 자기들의 지지계층인 박근혜 정부는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상황 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연금 시행 정도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손을 놓았어도 안 됩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제가 노인들에게 충고하고 싶은 진짜 얘기는 노인네들이 대우받고 노인네들이 최저의 삶을 보장받고 싶으면은 정권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권으로는 백년하청입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은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진료를 합니다. 과잉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고려장이 식민사관의 일정으로서 날조된 이야기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고려장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노인 복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저희 주제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려장 부분은 취소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해석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다이어트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해봤는데요라고 이 문구에 써 있는데요. 저는 연례단식 1년에 2번 하는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부터 했습니다. 다이어트의 효과도 있고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집니다. 오해석 생활단식의 특징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도전해 볼 수 있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들은 부작용이 없고 실천하면 바로 효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2013-8-7-7이고요. 네이버나 다음에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광고였습니다. 서울 마포구 대흥동의 의종하은님 조합원까지 감사드립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하루하루를님 역시 조합원 감사드립니다. 이달의 목표는 92,000자입니다. 92,000자로 제가 목표를 잡은 것은요. 신규 조합원 가입 플러스 기존 조합원들의 증자를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미래협동조합 미래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는 증자 릴레이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250명 넘었을 겁니다. 제가 302번째 증자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이번 달에도 가열찬 증자를 통해서 미래협동조합의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 운동에 빠짐없이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는 무료 광고입니다. 이달 22일입니다. 11월 22일 전국 조합원 및 비조합원을 초청해서 여는 김장 체험 행사가 있습니다. 최대한 저렴한 가격의 김장을 즐거움 속에서 함께하고 조합원 간 친목 도모 및 외부로 미래협동조합 국민TV를 알리고 나아가 조합원들의 생활에 즐거움을 찾는 그런 행사라고 합니다. 김장 안 하시더라도 만난 점심 즐기시러 오시라고 하네요. 점심은 김장에 빠질 수 없는 보쌈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건강 시골 밥상의 진수를 체험하시랍니다. 수육, 도토리묵, 시래기, 구수한 배추국 등 주위의 비조합원분들 많이 모시고 오셔서 협동조합의 참 즐거움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하시네요. 맹경선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신청은 백마구지 김정일님에게 하시면 되고요. 010-9523-5400입니다. 전화나 문자로 신청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린다고 하네요. 행사장에서는 즉석 농산물 장터를 열어서 수익금은 국민TV 후원금으로 후원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맹경선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김장체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건 오늘 칼럼은 아니고요. 한국일보의 토요 칼럼입니다. 줄줄이 박중량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는 들어보시면 합니다. 들어보시죠. 박중양이라는 인물이 있다. 1897년 관비 장학생으로 도일해 1900년에 도쿄 아오야마 학원 중학부를 졸업하고 도쿄 경시청에서 경찰제도 연구생으로 경찰제도와 감옥제도를 연구 실습했다. 1903년 동경 부기학교에서 은행 업무를 익힌 후 졸업했는데 이미 당시에 야마모토라는 일본 이름을 사용했다. 이듬해 귀국해 일본군의 고등 통역관 노릇을 하며 러일 전쟁에 종군했다. 1905년에 농상공부 주사가 됐으나 대구에 1년간 거처했고 1년 후 군부기사가 돼 의친왕이 일본을 방문할 때 통역으로 일본을 다녀온 후 대구 군수 겸 경북 관찰사 서리가 됐다. 일제는 조선 사람들의 공간적 정체성의 바탕인 읍성을 가장 먼저 허물었다.
그래서 지금 온전하게 남은 읍성은 해미, 고창, 나간 정도가 전부다. 그가 대구 군수로 있을 때 대구 읍성을 허물었다. 나라의 허락도 받지 않았다. 당연히 국법으로 다스려야 할 엄중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처벌은커녕 중앙의 요직으로 승진했다. 이미 친일파들이 조정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이후 승승장구 중추원 고문까지 올랐던 대표적인 친일 인사다. 한국일보의 인문학자 김경지 씨가 기고한 줄줄이 박중양이라는 칼럼의 첫물에 나오는 박중양이라는 인물은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시시에 순응해서 친일에 순응해서 그래서 출세합니다. 벌을 받아야 될 일을 해도 오히려 승승장구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때는 친일이 대세였기 때문이죠. 친일파들이 한일 일제히 강점 이전부터 친일파들이 승승장구했고, 당연히 일제히 합병된 이후에도 승승장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문학자 김경주 씨가 박중양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현재를 되돌아보기 위해서인 겁니다. 현재를. 과거를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현재를 되돌아보기 위해서 이 박중양의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이런 일이 과거에 국한할까?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사는 자신이 기소한 사건의 결과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 무죄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는 감점을 받는다. 그건 기소 독점권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이기도 하다. 사안이 심중하거나 그런 기소권이 누적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시국 사건 등 무리한 법 적용으로 기소해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는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돼도 견책은커녕 오히려 출세 가도를 달린다. 기소해서 그 사건을 센세이션하게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이미 그는 권력자의 입맛을 맞췄으니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걸 믿고 기소 독점권을 남용해 마구 기소한다. 판단 편향이나 인지 부조화가 난무할 뿐이다. 그런데도 권력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만 하면 승진한다. 그러니 후배 검사들이 그걸 보고 배운다. 박중양의 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검찰의 민낯이다. 그러니 견찰이니 개검이니 하는 소리 들어도 할 말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든 정권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었고, 이어서 박근혜 정권도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기소 독점권을 마구 남용해서 촛불 집회에 나온 사람들을 마구 기소를 합니다. 무리한 기소를 하고 신문에 쓰면 오히려 충성했다고 더 출세시킵니다. 나중에 다 무죄 판결 받아요. 무죄 판결을 받으면은 사실은 잘못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검사는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다. 왜? 기소 독점권. 오로지 검사에게만 기소권을 줬기 때문에 처벌을 하려면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그 권한은 오로지 대한민국에서는 검찰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기소를 해서 무죄 판결이 나면은 잘못 기소한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에 따르는 당연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그걸 거꾸로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엉터리로 기소한 그런 새끼들을 오히려 승진시키고 승승장구시켰습니다. 이게 일제하에서 친일한 인간들에게 인간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했던 그때와 다를 게 뭐가 있겠냐 하는 지적인 겁니다. 공영방송을 통째로 망가뜨려 비판과 견제의 기능은커녕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사장들이 온갖 비리에도 불구하고 떵떵대며 살아간다. 자기네 방송이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오히려 자기네 방송에서 사과하는 해괴한 짓도 태연하게 저지르면서도 의기양양했다. 뒷배를 봐주는 권력의 힘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자들이 빠져나가고 새 인물이 들어오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지만 그건 우리의 순진한 생각일 뿐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 이제는 아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부서 자체를 없애겠단다. 지금 MBC가 하고 있는 짓거리가 바로 그겁니다. 교양 제작국을 없애겠답니다. 김경집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TV의 다큐와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특히 좋아한다. 신비한 과학탐구, 신기한 오지탐험, 놀라운 사건과 인물, 그리고 주제에 대한 치밀하고 치열한 다큐 프로그램이나 중요한 사안에 대한 추적과 분석의 탐사 프로그램을 보느라면 시청자라는 것이 아깝지 않다.
뉴스를 봐도 정작 중요한 건 빼먹거나 뒤로 돌려 작게 처리하고 날씨나 동물 이야기를 헤드라인에 두면서 시청자와 시민을 농락하는 꼴을 보면 꺼버린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처지가 한심하고 나 자신이 불쌍하고 우화가 치민다. 오죽하면은 가장 시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코미디거나 무한도전 같은 예능 오락 프로그램일까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간파한 것일까? 시사와 비판을 아예 예능에 맡기고 정작 그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더니 이젠 아예 대놓고 교양 제작국을 없애겠단다. 전두환 군부 독재 때도 이렇게 막가지는 않았다. 민주주의의 추가 한참 뒤로 가는데도 이젠 별 반응도 없다. 그 대가로 더 좋은 일자리로 영전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방송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안이 될 것이다. 친일파 청산 제대로 못하니 온갖 잡귀들이 바로한다. 그런 자들이 보수 운운하니 이 나라 보수는 싸잡아 욕먹는다. 그런데도 좋단다. 박종향이 같은 자들만 살판났다. 80년 광주 때 광주 MBC가 불에 탔습니까? 왜 불에 탔는지 아십니까? 광주에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방송하지 않고 미스 코리아 이딴 거나 중계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말투로 폭도 운운하다가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서 불탔던 겁니다. 지금 KBS나 MBC 보면요. 그때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국민의 여망을 배반했다가는 언제 어느 때 심판의 칼날을 맞이할지 모를 겁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국민TV를 후원하고 지원해 주십시오. 조합원들은 방법 간단합니다.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있는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가입한 조합원분들은 매달 11,000원 조합비 납부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맨날 해달라 하니까 짜증나시죠? 저도 짜증납니다. 제대로 된 방송 만들기가 쉽지 않네요. 하지만 현재 주어진 여건 내에서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청취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달에 92,000자를 달성하자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라디오 비평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개헌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김남국 교수가 개헌은 언제 무엇을 위해 필요하느냐 라면서 잘 정리를 했습니다. 개헌론이 왜 필요한 것인지 발음도 잘 안 나오네. 김남국 교수님의 글 들어보시죠.
이른바 87년 체제로 불리는 현재의 헌법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 운동이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고 이뤄낸 빛나는 성과다. 1987년의 개헌은 특히 대통령 직선제와 헌법재판소 도입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었다. 대통령 선거의 투표권을 회복한 시민들은 지난 6차례의 대선에서 승자의 환희와 패자의 실망이 교차하는 치열한 경쟁에 직접 참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사법심사의 이름 아래 국회와 정부의 주요 결정들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법의 지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해왔다. 어떤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헌법이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한 긍정적인 역할을 부인할 수는 없다. 87년 체제의 현재의 헌법은 1로 3김의 나눠먹기 이런 비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볼 때 김남북 교수가 지적하듯이 현재 헌법이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역할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2000년에 들어서 87년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개헌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첫 개헌론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그리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 3개의 선거 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원포인트 개헌론 또는 단계적 개헌론이었습니다. 이 논의는 2004년 대통령 탄핵 사건을 거치면서 시민사회와 학계로 확산되어 기본권과 권력구조, 헌법주체 등에 대한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민주적 개헌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개혁의 다양한 의제를 단순히 개헌으로 치환하는 것은 정당 정치의 활성화 등 중요한 정치개혁을 위축시키고 정치의 사법화환을 가속시킨다는 개헌 무의미론도 당시에는 제기됐었습니다. 사실 이 개헌론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나왔던 개헌론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첫 개헌론을 지지합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5년제는 1로 3김이 아니지. 특히 3김입니다.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때 7년 단임제로 하면은 너무 길고 4년 중임제라면은 4년 후에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5년 단임제라는 이런 게 나왔는데요. 5년 단임제 해보니까 그야말로 무책임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4년 중임제를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가 일치되지 못하니까 계속 선거를 해야 되는 이런 희한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세계를 일치시켜야 되고 더불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고쳐나가는 이런 개헌이 돼야 된다는 소신은 저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개헌론은 한마디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반드시 집권하고야 말겠다는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 세력들의 그 욕망 때문에 한마디로 까이고 말았죠. 최근의 개헌 논쟁은 시민사회의 개헌 논의 열기가 사라진 상태에서 여야 정치권이 먼저 제기함으로써 기성 정치권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연합하려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현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우리 사회 개혁의 다양한 차원을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단일한 차원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 논의에서 주목을 끌었던 국민에서 시민으로 헌법 주체의 전환, 시민의 기본권 조항 강화, 통일과 영토 조항 수정, 선거제도 개편과 경제민주화 강화 여부 등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었고 정부통령제를 포함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할 것인지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서 의원 집정부제를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의원 내각제로 전환할 것인지 등의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개헌 논의는 건전하지 못합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개헌 논의는. 4년 중임제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지금 정치권의 주류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헌론은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이원 집정부제입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그런 식으로 권력을 분할시킴으로써 오히려 다수당만 되면 국무총리는 자기들이 선출할 수 있으니까 내정도 독점하고 그리고 외교와 국방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유명 인물을 영입해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반기문이 주로 그런 인물을 거론되죠. 이런 그야말로 내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건전하지 못합니다. 김남욱 교수가 얘기하듯이 정말 개헌 논의가 되려면은
국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국민 TV라고 쓰고 있습니다만 그 어원은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황국 신민, 즉 일본 황제의 모든 신하인 백성이라는 뜻에서 한국 시민을 줄여서 국민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이라는 말을 이제 빼야 된다는 그런 논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국민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통일과 영토조항, 남북 통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항들입니다. 그다음에 시민의 기본권 강화 등등 이런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의 개헌 논의는 불건전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헌법은 시민의 기본권과 권력 구조라는 두 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치 질서와 그 운영 원리를 규정한 기본 문서이기 때문에 사회 개혁을 말할 때 자연스럽게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개혁이라는 복잡한 과제가 개헌이라는 단일한 구호로 수렴될 때 두 가지 부정적인 현상이 생겨난다. 첫째는 헌법이 갖는 추상성으로 인해 개혁 논의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문제의 지나친 단순화로 사회개혁 논의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시민들이 참여해 추진하는 개혁 논의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정치 엘리트와 전문가들만이 배타적으로 참여하는 단순한 법률의 문제로 전락할 가능성이다. 그래서 개헌 논의가 정치권 중심으로 권력 분점의 야심에서 비롯되는 논의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헌법의 불안정성 때문에 생겨났다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똑같은 헌법인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그야말로 건의를 타파했습니다. 똑같은 대통령인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정반대로 아버지 박정희를 그대로 흉내내고 있습니다. 헌법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사회 문제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또한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헌법 41조 3항에 따라서 특별히 개헌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장 필요한 선거구제 개편 그리고 비례대표 확대 등 합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개혁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개혁의 계기로서 개헌 논의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주체의 측면에서 정치권이 아닌 시민사회의 활발한 참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의 측면에서도 권력구조 개편이 아닌 더욱 다원화된 민주화 이후의 시대를 반영하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치에 대한 논의,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민을 시민으로 바꾼다든지 통일과 영토조항을 수정한다든지 기타 등등 기본권에 대한 조항을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인권위원회를 아예 헌법기관으로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논의가 중심을 이뤄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 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담당 검사를 바꿔서 사건을 재배당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건은 성접대 동영상 속의 피해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모 씨, 그 이모 씨가 지난 7월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다시 불거졌다고 합니다. 이모 씨는 지난해 검찰 수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무혐의 처리되는 등 거짓이 인정되는 것을 보고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일보의 사설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재수사는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주장인데요. 검찰 하는 꼬라지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되자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에게 다시 사건을 맡겼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이모 씨가 재배당을 요구하자 사건을 잘 아는 검사가 담당하는 게 맞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시의 요구를 묵살했었습니다. 그러자 공정한 수사를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비판 쏟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수사한 결과를 번복해야 한다는 것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담당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지검 강력부에 근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잡음이 커지자 검찰은 결국 검사를 교체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검찰이 지난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을 때도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경찰조차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성문 분석 등을 통해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도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처음부터 수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서 진상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피해 여성은 검찰이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재정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검찰이 이번에 땅에 떨어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러니 검찰이 개검 뜨끔이나 얘기 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그 인문학자 김경집 씨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검찰 정신 차려야 됩니다. 라디오 편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